MBTI 안 맞으면 못 만나요. 소개팅에서 이런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회사 면접에서 MBTI를 묻고 난 INFP라서 원래 이래라며 모든 걸 정당화하고 ESTJ는 꼰대라며 만나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4개 알파벳이 한 사람의 전부를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들,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은 MBTI 맹신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원인과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MBTI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는 뜻으로 캐서린 쿡 브릭스와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시기를 전후해 개발을 시작한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이후 몇 차례 개정과 표준화를 거쳐 지금처럼 널리 알려진 형태가 되었죠. 이 검사는 외향과 내향,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 4가지 선호 차원을 기준으로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ISTJ, ENFP 같은 조합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직업 상담이나 팀 빌딩 같은 곳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도록 설계된 도구였지, 사람의 본질을 절대적으로 규정하는 과학적 진단서로 쓰라고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에서 MBTI는 단순한 참고 도구를 넘어서 거의 절대적인 기준처럼 쓰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20대와 30대 사이에서 MBTI는 거의 필수 프로필 정보처럼 자리 잡았는데, 처음 만난 사람에게 MBTI가 뭐예요? 라고 묻는 것이 어디 사세요? 라고 묻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질문이 되었죠. SNS에는 MBTI별 특징을 정리한 밈이 넘쳐나고, 유튜브에는 MBTI별 연애 스타일, 직업 추천, 궁합 영상이 쏟아집니다. 회사, 동아리, 군대에서도 MBTI 이야기가 흔하게 등장하는데, 이런 흐름은 국내외 기사와 설문에서 반복적으로 포착되는 문화적 현상이에요. 이게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일종의 문화 코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심리학계에서는 MBTI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해 꽤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대중들은 MBTI를 거의 과학처럼 신뢰하는데 정작 과학자들은 고개를 가로젓죠. 이 간극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MBTI에 열광하는 걸까요? 심리적으로 보면 몇 가지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자신을 설명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거든요.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기엔 뭔가 부족하고, 나는 때로는 외향적이지만 때로는 내향적이고 감성적이면서도 이성적이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자니 너무 복잡해집니다. MBTI는 이런 복잡한 질문에 당신은 INFP입니다처럼 명확하고 간단한 답을 주는데, 그 순간 아, 내가 그래서 이랬구나 라는 안도감과 깨달음을 느끼게 되고 자기 이해 욕구가 빠르게 충족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특히 자아 정체성이 아직 형성되는 중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게 MBTI는 몇 분짜리 테스트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얻는 손쉬운 도구처럼 작동하거든요. 복잡한 자기 탐색 과정을 단 몇 분의 테스트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 반엄 효과라는 심리 현상도 강하게 개입하는데, 반엄 효과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모호한 성격 설명을 내 얘기로 받아들이는 심리 현상으로 1940년대 심리학자 버트럼 포러가 동일한 성격 설명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대부분이 정확하다고 평가한 실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TI 설명에서 자주 보이는 당신은 때로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은 문장은 사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완전 나잖아 라고 느끼고 테스트 결과에 더 큰 신뢰를 부여하게 됩니다. MBTI 설명들이 대체로 긍정적이고 공감 가능한 내용으로 쓰여 있어서 더욱 그런데, 당신은 창의적입니다, 당신은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같은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부정적인 특징도 완벽주의적 성향처럼 어딘가 멋있어 보이는 방식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싫어하겠어요?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소속감인데 나는 INFP야 라고 말하는 순간 전 세계의 INFP들과 같은 집단에 속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같은 유형끼리 모여 우리만 이해하는 감정을 공유하고 역시 우리는 이래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커뮤니티와 유대감을 형성하거든요. 지역이나 학교 같은 전통적 공동체가 약해진 시대에 MBTI는 새로운 정체성의 언어이자 소속감의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과거에는 지역, 학교, 직장 같은 물리적 공동체가 강했는데 이제는 그런 공동체가 약해지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소속감을 찾게 된 거죠. MBTI는 단순한 성격 분류를 넘어서 일종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나는 서울 사람이야 라고 말하듯이 나는 INFP야 라고 말하면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MBTI별 게시판이 생기고 MBTI 유형별로 모이는 모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MBTI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 처음 만난 사람과의 어색함을 깨는 훌륭한 아이스 브레이커로 기능한다는 점도 이 문화가 확산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 날씨 이야기보다 훨씬 재미있고 혈액형 이야기보다 훨씬 체계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이런 사회적 기능 때문에 MBTI가 더 빠르게 확산되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하고 애매한 상황을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특히 사람 관계에서 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과 잘 맞을까? 같은 질문들은 답하기 정말 어려운데 MBTI는 이런 불확실성을 단번에 제거해 주거든요. ESTJ는 INFP랑 안 맞아 라는 식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니까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 없이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효율적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심리가 MBTI 열풍을 더욱 부채질하는 거예요. 특히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빠른 판단을 원하거든요. 한 사람을 제대로 알아가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MBTI 네 글자만 알면 그 사람을 파악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인지적 지름길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MBTI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달리 인성 연구를 중심으로 한 심리학계의 평가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실제 성격 특성은 외향과 내향처럼 연속적인 스펙트럼에 가까운데 MBTI는 E 또는 I, S 또는 N처럼 선호를 둘 중 하나로만 분류하거든요. 예를 들어 49% 외향, 51% 내향인 사람과 10% 외향, 90% 내향인 사람이 모두 똑같이 내향형으로 분류되는 셈입니다. 이는 실제 개개인의 차이를 과하게 단순화하는 거죠. 사람의 성격은 이분법으로 딱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건데 MBTI는 그걸 무시하고 E 아니면 I로만 나눠버립니다. 공식 MBTI는 일부 차원에서 나름의 재검사 신뢰도를 제시하지만 연구들에서는 일정 비율의 사람이 짧은 간격으로 다시 테스트했을 때 유형이 바뀌는 사례가 보고되어 왔어요. 성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형이 쉽게 바뀐다는 현상은 검사 도구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같은 사람이 짧은 기간 내 재검사에서도 유형이 바뀌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죠. MBTI는 직무 성과, 직업 적합성,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채용이나 인사평가에 활용하기에는 예측 타당도가 낮다는 연구가 많고 전문가 단체들도 이를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성격 연구의 주류 모델은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개방성의 5요인을 연속 척도로 측정하는 빅5인데 빅5는 다양한 연구에서 신뢰도와 예측 타당도가 높게 검증되어 학계에서 더 강한 지지를 받습니다. MBTI가 완전히 틀렸다기보다는 보다 정교하고 검증된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지지를 받는다고 보는 편이 정확한 거죠. 즉, MBTI는 재밌고 직관적인 분류 방식으로는 괜찮을 수 있지만 엄밀한 과학적 성격 진단 도구로 보기에는 여러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현재 연구자의 일반적인 입장에 가깝습니다. MBTI가 재미있는 문화 코드가 되는 수준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맹신의 단계로 넘어가면 여러 위험이 생기거든요. 나는 내향이라서 사람 많은 곳은 못 가. 나는 인식형이라서 계획은 절대 못 세워와 같이 자신의 가능성을 MBTI 유형 안에 가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는 연습과 경험으로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행동 범위도 원래 이런 유형이라서라는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우유부단한 INFP야? 라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 더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MBTI가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성장의 장애물이 되는 거죠. 특히 젊은 층에서 이 문제가 심각한데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MBTI로 자신을 규정해버리면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는데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나는 INFP니까 예술적이어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자신이 공학에 재능이 있는지 시도조차 안 해보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MBTI가 가능성의 확장이 아니라 가능성의 축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ESTJ는 꼰대 같다. INFP는 다 예민하다 같은 식으로 16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단순화해버리는 경향도 문제인데 실제로 그 사람을 알아보기도 전에 MBTI라는 꼬리표만으로 상대를 미리 판단하고 관계를 조정하려 들게 됩니다. 우리 MBTI 궁합이 안 좋다는 말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을 마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유로 포장하는 도구처럼 쓰일 수 있어요. 일부 기업에서 채용 과정에서 MBTI를 묻거나 특정 유형을 선호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차별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능력이나 적성과 상관없이 MBTI만으로 사람을 거르는 건 명백한 문제가 있거든요. 또 MBTI 유형 간의 위계가 생기기도 하는데 어떤 유형은 이상적인 리더형, 어떤 유형은 예민하고 힘든 사람처럼 암묵적인 서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성향과 다르게 답을 조정해 더 인기 있어 보이는 유형 결과를 만들려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MBTI는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면이 됩니다. 인간관계는 가치관, 의사소통 방식, 생활습관, 성장 배경 등 수많은 요소가 얽힌 복합적인 과정인데 MBTI 궁합으로 이를 설명하고 결정하려 하면 중요한 요소를 놓치게 되거든요. MBTI 궁합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잘 맞는 것도 아니고 궁합이 안 좋다고 해서 반드시 안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유형 궁합이 안 맞으니 그만 만나야 하나처럼 관계 문제를 MBTI 탓으로 돌리고 노력과 대화를 포기하는 경우가 실제로 보고되고 있어요. 관계는 노력과 이해, 타협과 성장의 과정인데 MBTI는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원래 맞거나 안 맞거나라는 운명론으로 단순화시켜버립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 MBTI 탓으로 돌리고 관계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MBTI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도구 자체가 아니라 태도, 즉 맹신하느냐 참고하느냐입니다. MBTI를 건강하게 활용하는 기준을 정리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MBTI를 나를 이해하는 많은 언어 중 하나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요. MBTI에서는 나를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라고 참고하되 실제 나라는 사람은 훨씬 더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 도구 중 하나로 보는 거죠. 마치 별자리 운세를 보듯이 재미로 보는 겁니다. 별자리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MBTI도 마찬가지로 이런 면도 있네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이되 그게 나를 규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외향과 내향, 사고와 감정 같은 축은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나는 내향이니까 절대 외향적이면 안 돼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내향 쪽에 가깝지만 상황에 따라 외향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직장에서는 외향적이고 집에서는 내향적인 사람도 흔하고 친한 사람 앞에서는 감정적이지만 업무에서는 이성적인 사람도 많거든요. 스펙트럼과 상황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20대의 나와 30대의 나, 40대의 나는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의 MBTI를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한데 MBTI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작은 힌트일 수는 있지만
실제 모습을 알고 싶다면 결국 직접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경험을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MBTI가 뭐래보다 저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이 훨씬 건강한 접근이죠. MBTI는 대화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만 대화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잣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MBTI 결과에서 약점으로 나온 부분을 나는 원래 이래라는 면죄부로 사용하는 대신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 볼 수 있겠네 라는 방향 제시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 세우기가 약하다고 나왔다면 그걸 핑계로 모든 계획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다면 작은 계획부터 연습해 봐야겠다는 식의 성장 도구로 삼을 수 있거든요. MBTI는 나를 가두는 틀이 아니라 나를 발전시키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약점이 있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원래 이래,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건설적이에요. MBTI는 현재의 나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미래의 나까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MBTI 밈을 보며 공감하고 웃고 친구들과 유형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과학적 진리나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균형감이 필요한 거죠. 재미로 즐기되 맹신하지는 않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MBTI는 분명 재미있고 어떤 면에서는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16개의 칸으로 깔끔하게 정리될 만큼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의 검사 결과가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정의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MBTI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유형을 말해주되 그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다면 MBTI는 당신을 가두는 틀 대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작은 거울 정도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당신은 MBTI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고 변화 가능한 사람입니다. MBTI는 참고할 수 있지만 맹신해서는 안 되는 그런 도구예요. 우리는 모두 16개 유형보다 훨씬 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